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더 복잡해질까? 왜 기대하면 항상 실망하게 될까? 왜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힘들까? 60년, 70년을 살아오시면서 정말 많은 일을 겪으셨을 겁니다. 자녀를 키우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살아왔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더 편해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복잡하고 무거워지는 느낌을 받으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철학자는 바로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입니다. 이 사람은 200년 전 독일에서 살았던 철학자인데요. 평생을 혼자 살면서 사람들이 왜 불행한지,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 있는지를 깊이 고민했습니다. 놀라운 건 그가 말한 내용들이 지금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기를 살아가시는 분들에게는 더욱 와닿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이런 것들을 얻게 되실 겁니다. 첫째, 왜 우리가 자꾸 불행해지는지 그 근본 원인을 이해하게 됩니다. 둘째,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고도 평온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셋째,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기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넷째, 노년의 삶을 더욱 자유롭고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얻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함께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의지다. 여기서 의지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끝없이 무언가를 원하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가 고프면 먹고 싶고, 춥면 따뜻해지고 싶고, 외로우면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욕구가 한번 채워진다고 해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밥을 먹으면 배고픔은 사라지지만 몇 시간 뒤면 또 배가 고파집니다. 따뜻한 곳에 가면 추위는 사라지지만 이번엔 더위가 불편해집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외로움은 사라지지만 이번엔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의 특성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그것을 얻으면 잠시 만족하지만 곧 다시 새로운 욕구가 생깁니다. 60대의 실제 사례. 70세 김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돈을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어느 정도 재산을 모으셨죠. 그런데 돈을 모으고 나니까 이번엔 건강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고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건강을 챙기고 나니까 이번엔 자식들이 걱정됩니다. 결혼은 잘했는지, 직장은 괜찮은지, 손주는 언제 낳을지. 자식들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이번엔 친구들과의 관계가 신경 쓰입니다. 모임에 나가면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대접을 제대로 받고 있나? 이렇게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걱정이 생깁니다. 김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언제쯤 마음이 편해질까요? 젊었을 때는 늙으면 편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걱정거리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쇼펜하우어의 관점.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저것만 이루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를 이루면 또 다른 목표가 생기고 그것을 이루면 또 새로운 불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의지는 절대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고프면 먹이를 찾고 먹이를 먹으면 또 배가 고파집니다. 이것이 생명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동물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끝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되면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생활, 적용, 팁.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왜 불편하지? 무엇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지?
이렇게 물어보면 자신의 욕구가 무엇인지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원하는 것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것을 얻어도 또 다른 욕구가 생길 거야 라고 미리 인정하세요. 새 옷을 사도, 새 가구를 사도, 여행을 가도 그것이 영원한 만족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미리 알고 있으면 실망이 줄어듭니다. 셋째, 작은 만족에 감사하는 연습을 하세요. 따뜻한 차 한 잔, 햇빛이 들어오는 창가, 조용한 오후. 이런 작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원하던 평온함의 순간입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큰 것들만 쫓아가느라 놓치고 있었을 뿐입니다. 챕터 요약. 인간은 끝없이 무언가를 원하는 존재이며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평온의 시작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삶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진자운동이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는데 그것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고통을 느낍니다.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이 없으면 괴롭습니다. 외로운데 함께할 사람이 없으면 외롭습니다. 인정받고 싶은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얻으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얻으면 이번엔 권태가 찾아옵니다. 할 일이 없으면 무료합니다. 목표가 없으면 허전합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 답답합니다. 결국 우리는 부족함의 고통과 채워짐의 권태 사이를 끊임없이 오간다는 겁니다. 60대의 실제 사례. 65세 이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고 집안일을 하고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언젠가 애들이 크면 나도 좀 쉬어야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지. 그런데 막상 자녀들이 독립하고 남편도 은퇴하고 시간이 많아지니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늦잠도 자고 TV도 보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런데 한 달, 두 달이 지나니까 무언가 허전했습니다. 이게 내가 그렇게 원하던 생활인데 왜 이렇게 공허하지? 친구를 만나도 할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드라마를 봐도 재미가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똑같이 느껴집니다. 이 여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쁠 때는 쉬고 싶었는데 막상 쉬니까 뭔가 하고 싶어요. 그런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쇼펜하우어의 관점.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권태입니다. 우리는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욕구가 완전히 채워지면 이번엔 권태가 찾아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피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지는 절대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욕구가 사라지면 또 다른 욕구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 이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야만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답합니다.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지만 이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면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 중요한 건 이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왜 나만 이런 걸까? 이렇게 생각하면 더 괴로워집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구나. 누구나 이렇게 느끼는구나.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야. 생활, 적용, 팁. 그렇다면 일상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바쁨과 여유 사이의 균형을 찾으세요. 너무 바쁘면 고통스럽고 너무 한가하면 권태롭습니다. 적당히 할 일이 있는 상태가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주 23회 정도 가벼운 활동을 계획해 보세요. 산책, 봉사활동, 취미 모임, 손주 돌보기 등.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게. 둘째, 권태를 느낄 때 자책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른 걸까? 나는 왜 만족을 모르는 걸까? 이렇게 자책하지 마세요.
권태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욕구가 채워졌을 때 나타나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 지금 내가 권태를 느끼는구나. 그럼 뭔가 작은 활동을 하나 해볼까? 셋째, 작은 도전을 만들어 보세요.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가보지 않은 동네를 산책하거나, 새로운 요리를 해보세요. 큰 목표가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도전만으로도 권태는 사라집니다.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고통이고, 채워지면 권태가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평생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건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비관주의 철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그는 단순히 인생은 불행하다라고만 말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덜 불행하게 살 수 있는지를 평생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찾은 답은 생각보다 실용적이고 지금 우리에게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부터는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구체적인 삶의 태도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들어주세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불행의 대부분은 기대에서 온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자식은 이렇게 해줘야 해. 배우자는 이렇게 해줘야 해. 친구는 이렇게 해줘야 해.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이 우리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실망합니다.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서운하고, 때로는 배신감을 느낍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애초에 기대를 낮추면 실망도 줄어든다. 60대의 실제 사례. 68세 박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박 선생님은 세 자녀를 키우셨습니다. 평생 아이들을 위해 희생하셨죠. 학원비,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모든 것을 자식들에게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결혼하고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나니까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명절에나 한 번씩 얼굴을 보는 정도였죠. 박 선생님은 서운했습니다. 내가 평생 저 애들을 위해 산 건데 이제 와서 나를 이렇게 대하나? 특히 생일이나 명절 때 자식들이 챙겨주지 않으면 더욱 섭섭했습니다. 자식이라면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이 쓰라렸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관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욕구에 따라 움직인다. 다른 사람을 위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다. 이것은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 자식들도 자기 삶이 있습니다. 자기 가족이 있고, 자기 고민이 있고, 자기 바쁜 일정이 있습니다. 부모를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있을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우리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기대를 낮추라고 말합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식이 연락하지 않는 게 당연하다. 친구가 나를 잊어버리는 게 당연하다. 배우자가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신경 써줄 때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생활 적용 팁. 그렇다면 일상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자식은 부모에게 이렇게 해줘야 한다. 친구라면 이 정도는 해줘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꼭 그래야 하나? 그게 당연한 건가? 사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상대방에게는 상대방의 사정이 있습니다. 둘째, 작은 것에 감사하세요. 자식이 전화 한 통 했을 때, 친구가 안부를 물었을 때, 배우자가 차 한 잔 내줬을 때, 이런 작은 것들에 진심으로 감사하세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아니라 고마운 일로 받아들이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셋째, 내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마세요.
자식이 연락해야 행복하고 친구가 찾아와야 행복하다면 우리의 행복은 다른 사람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대신 나 혼자서도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세요. 책 읽기, 산책하기, 음악 듣기, 글쓰기. 혼자서도 충분히 평온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세요.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욕망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욕망은 우리 본성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욕망을 인식하고 거리를 두면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일상에서 수많은 충동을 느낍니다. 갑자기 단 음식이 먹고 싶습니다. 갑자기 비싼 물건을 사고 싶습니다. 갑자기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싶습니다. 갑자기 오래된 친구에게 섭섭한 마음을 털어놓고 싶습니다. 이런 충동이 일어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왜 그랬을까? 참을 걸. 그냥 넘어갈 걸.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충동이 일어날 때 바로 행동하지 말고 잠시 멈추라. 60대의 실제 사례. 71세 최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최 선생님은 화를 잘 내시는 분이었습니다. 특히 가족들에게 자주 화를 내셨죠. 자식이 전화를 안 하면 화가 났습니다. 너는 부모 생각이 없니? 배우자가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화가 났습니다. 당신은 내 말을 무시하는구만. 친구가 약속을 어기면 화가 났습니다.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화를 낼 때는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고 나면 항상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어느 날 최 선생님은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많이 낼까? 나 자신도 힘든데 왜 멈추지 못할까? 그때부터 최 선생님은 화가 날 때 잠깐 멈추는 연습을 시작하셨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면 바로 말하지 않고 10초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화를 내면 나중에 후회할까? 놀랍게도 10초만 기다려도 화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이건 화낼 정도로 큰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관점.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로부터의 거리두기라고 불렀습니다. 욕망이나 충동이 일어날 때 우리는 보통 그것과 하나가 됩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났어. 나는 지금 저것이 갖고 싶어. 이렇게 자신과 욕망을 동일시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욕망을 관찰하라. 마치 다른 사람의 욕망을 보듯이. 예를 들어, 화가 날 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 지금 내 안에서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내 몸에서 열이 올라오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목소리가 커지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관찰자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면 충동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파도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파도에 휩쓸리면 물에 빠지지만 해변에서 파도를 바라보면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10초 룰을 실천하세요. 화가 나거나 충동이 일어나거나 뭔가 하고 싶을 때 바로 행동하지 말고 10초만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그 10초 동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 행동을 하면 1시간 뒤에 어떤 기분일까? 대부분의 경우 10초만 기다려도 충동은 약해집니다. 둘째, 감정을 말로 표현하세요. 나는 지금 화가 난다. 나는 지금 불안하다. 나는 지금 외롭다. 감정을 말로 표현하면 그것을 객관화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감정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셋째, 심호흡을 하세요. 충동이 일어날 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3번만 반복해도 마음이 진정됩니다. 심호흡은 우리의 교감신경을 진정시키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합니다. 과학적으로도 효과가 입증된 방법입니다. 욕망과 충동을 없앨 수는 없지만
잠시 멈추고 관찰하면 그것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나는 항상 참고만 살아야 하나? 욕망도 억누르고, 화도 참고, 기대도 하지 말고? 아닙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것은 억압이 아니라 인식입니다. 욕망을 억지로 누르면 그것은 더 크게 폭발합니다. 화를 참기만 하면 언젠가는 더 큰 분노로 터집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것은 욕망과 충동을 알아차리고 이해하고 거리를 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욕망에 휩쓸려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쇼펜하우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주제 중 하나를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고독의 가치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을 혼자 살았습니다. 그는 결혼하지 않았고 친구도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산책하며 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고독하고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 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다. 무슨 뜻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으려고 하고 모임에 나가고 전화를 하고 TV를 켭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다. 60대의 실제 사례. 69세 정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정 여사님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셨습니다. 남편이 외출하면 불안했고 자식들이 안 오면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으려고 했습니다. 친구들과 매일 전화하고 모임에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집에 혼자 있을 때는 TV를 켜놓거나 라디오를 틀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여전히 외로웠다는 겁니다. 친구들과 얘기를 나눠도 모임에 나가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며칠 동안 집에만 있게 됐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전화도 받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하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왜 이렇게 편안하지? 창밖을 보고 차를 마시고 책을 읽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정 여사님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외로워했던 건 혼자여서가 아니라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해서였구나. 쇼펜하우어의 관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한다. 지적인 사람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한다. 무슨 뜻일까요? 평범한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무료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극을 찾습니다. TV, 스마트폰, 사람들, 소음.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지적인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내면의 풍요로움을 느낍니다. 생각하고, 관찰하고, 음미하고, 깨닫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내적 자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자극이나 즐거움은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내면의 풍요로움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즐거움, 산책하면서 생각하는 시간, 음악을 들으면서 느끼는 평온함.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이 없어도 누릴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줄 아는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다. 생활, 적용, 팁. 그렇다면 일상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혼자만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드세요. 하루에 30분이라도 좋습니다. 아무도 없는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TV를 끄고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 보세요.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면 그 시간이 점점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둘째, 내적 자산을 쌓으세요.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혼자서도 할 수 있고, 내면을 풍요롭게 하는 활동을 하나 찾아보세요. 이런 활동들은 처음에는 어렵고 지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깊어지고, 재미있어지고, 의미 있어집니다. 셋째, 외로움과 고독을 구분하세요. 외로움은 누군가가 필요한데 없을 때 느끼는 결핍감입니다. 고독은 혼자 있지만 평온하고 충만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피해야 하지만 고독은 오히려 추구해야 합니다.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평온할 수 있습니다. 슈조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예란 것은 우리 밖에 있는 것이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평생을 명예를 쫓는데 허비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너무 많은 신경을 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창피한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60대의 실제 사례. 67세 한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한 선생님은 평생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차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었고 무시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은퇴한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구 모임에 나갈 때는 항상 좋은 옷을 입고 비싼 식당을 골랐습니다. 손주 자랑을 할 때도 자기 손주가 얼마나 뛰어난지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긴장했고, 항상 비교했고, 항상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동창을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소박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파트에 살고, 화려하지 않은 옷을 입고, 자랑할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한 선생님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친구는 참 초라하게 사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친구가 너무나 편안해 보였다는 겁니다. 웃음이 많고 여유가 있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한 선생님은 그날 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평생 남에게 잘 보이려고 했는데 정작 나는 행복하지 않았어. 저 친구는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데 오히려 더 행복해 보여. 슈조펜하우어의 관점. 슈조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내면에서 나온다. 다른 사람의 평가는 내 행복과 아무 관련이 없다. 우리는 왜 남의 시선을 신경 쓸까요?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허영심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허영심은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무리 인정을 받아도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나를 칭찬하면 또 다른 사람의 칭찬이 필요합니다. 10사람이 칭찬하면 100사람의 칭찬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끝이 없습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의 평가는 변덕스럽습니다. 오늘 칭찬하던 사람이 내일은 비난합니다. 이런 것에 내 행복을 의존하면 우리는 평생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슈오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그들의 일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뿐이다. 생활 적용 팁. 그렇다면 일상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이 사람의 평가가 정말 중요한가?를 물어보세요. 누군가의 시선이 신경 쓰일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의 의견이 내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나?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평가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1년 뒤에도 이게 중요할까?를 생각해 보세요. 모임에서 창피를 당했다거나 누군가에게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1년 뒤에도 이 일을 기억이나 할까? 대부분의 일들은 금방 잊혀집니다. 다른 사람들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셋째, 내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세요.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나를 평가해 보세요. 나는 오늘 최선을 다했나? 나는 내 가치관에 맞게 살았나? 나는 나 자신에게 떳떳한가? 이런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는 변덕스럽고 통제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 내 행복을 의존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지금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나는 사람들과 관계를 끊고 혼자만 살라는 건가?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아무도 신경 쓰지 말라는 건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것은 고립이 아니라 독립입니다.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니라 관계에 의존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말라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으로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 이제 마지막 두 챕터가 남았습니다. 여기서는 노년의 삶에 특히 중요한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쇼펜하우어는 노년에 대해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늙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젊음을 잃고 건강을 잃고 힘을 잃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은 욕망으로부터 해방되는 시기다. 젊었을 때는 욕망에 끌려다녔지만 나이가 들면 욕망이 약해진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평온이 찾아온다. 60대의 실제 사례. 72세 송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송 여사님은 젊었을 때 욕심이 많으셨습니다. 좋은 집에 살고 싶었고, 좋은 옷을 입고 싶었고, 자식들을 명문대에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 목표들을 위해 평생을 달려왔습니다. 쉴 틈이 없었고, 항상 바빴고, 항상 무언가를 이루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70대가 되니까 신기하게도 그런 욕심이 줄어들었습니다. 큰 집이 뭐가 중요해? 혼자 사는데 작은 집이면 충분하지. 비싼 옷이 뭐가 중요해? 편한 게 최고지. 자식들이 성공하든 안 하든 그건 걔네 인생이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송 여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뭔가를 계속 원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원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게 오히려 편해요.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쇼펜하우어의 관점.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의 약화라고 불렀습니다. 젊었을 때는 욕망이 강합니다. 성공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가지고 싶습니다. 이 욕망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몰아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욕망이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호르몬이 줄어들고, 체력이 약해지고,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상실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이제 늙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해방으로 봤습니다. 나는 이제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졌어. 드디어 평온할 수 있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젊음은 욕망의 시기이고 노년은 관조의 시기다. 관조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고 음미하는 것입니다. 꽃을 보면서 저 꽃을 꺾어서 집에 가져가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꽃의 아름다움을 바라봅니다. 사람을 만나면서 이 사람한테서 뭘 얻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과의 시간을 즐깁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노년의 자유입니다. 생활, 적용, 팁. 그렇다면 일상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줄어든 욕망을 환영하세요. 예전만큼 먹고 싶지 않고, 예전만큼 사고 싶지 않고, 예전만큼 활동적이지 않다면 그것을 슬퍼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제 적은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어. 이게 얼마나 자유로운 일이야. 둘째, 관조의 시간을 가지세요. 하루에 한 번씩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창밖의 나무, 하늘의 구름, 거리의 사람들.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세요. 이것은 명상과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명상보다 더 쉽습니다. 그냥 보기만 하면 됩니다. 셋째, 노년의 과제를 새롭게 정의하세요. 젊었을 때의 과제는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고 성공하는 것. 하지만 노년의 과제는 놓아주는 것입니다. 집착을 놓고 욕심을 놓고 두려움을 놓는 것.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입니다. 노년은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진정한 평온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의 가장 자유로운 시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행복한 삶의 비결은 간단하다. 기대를 낮추고 작은 것에 감사하라. 그는 평생 철학을 연구하면서 결국 이 단순한 진리에 도달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구체적인 삶의 태도. 1. 단순하게 살기. 쇼펜하우어는 사치를 경계했습니다. 비싼 것, 화려한 것, 복잡한 것은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사치에 익숙해지면 그것이 당연해지고 더 큰 사치를 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단순하게 살면 작은 것에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2. 건강 챙기기. 쇼펜하우어는 건강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건강이 있으면 모든 것이 있고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매일 산책하고 규칙적으로 먹고 충분히 자는 것.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3. 정신적 활동 유지하기. 쇼펜하우어는 독서를 강조했습니다. 책을 읽으면 내면이 풍요로워지고 혼자 있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꼭 책이 아니어도 됩니다. 글쓰기, 그림 그리기, 음악 듣기, 뭐든 정신을 활동시키는 것이면 좋습니다. 4. 자연과 함께하기. 쇼펜하우어는 매일 숲을 산책했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평온을 줍니다. 나무, 새, 바람, 햇빛.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존재할 뿐입니다. 자연 속에 있으면 우리도 그냥 존재할 수 있습니다. 5. 과거와 미래에 매달리지 않기.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이다. 과거를 후회하지 마세요. 미래를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60대에게 주는 실천 가이드.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실제 삶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 루틴.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하늘을 보세요. 1분이면 됩니다. 오늘 감사한 것 한 가지를 생각하세요.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산책을 하세요. 오후 루틴. 혼자만의 시간을 30분 만드세요. TV를 끄고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그냥 앉아 있거나 산책하세요. 책을 10페이지만 읽어보세요. 천천히 음미하면서. 저녁 루틴.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나는 오늘 평온했나? 내일에 대한 걱정은 내려놓으세요.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뜬다. 관계에서. 누군가에게 실망했을 때 기대를 했구나. 다음부터는 기대하지 말자.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 10초만 기다려보자. 정말 화낼 일인가? 외로울 때 혼자 있는 게 나쁜 게 아니야. 내 자신과 함께 있는 거야. 단순하게 살고 현재에 집중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이 평온한 삶의 비결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것.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쇼펜하우어는 200년 전 사람이지만 그가 말한 것들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0년 전 사람들도 욕망 때문에 괴로워했고, 기대 때문에 실망했고, 외로움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지금 우리와 똑같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고통을 없앨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줄일 수는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요?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내 안의 욕망을 인식하세요. 인간의 한계를 받아들이세요. 감정과 충동으로부터 거리를 두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작은 것에 만족하고 혼자 있을 줄 알고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세요.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평생을 걸쳐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메시지입니다. 특히 60대, 70대를 살아가시는 여러분에게는 이 메시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은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시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멈추고, 바라보고, 음미할 시간입니다. 나무를 보고, 하늘을 보고, 차를 마시고, 책을 읽고, 조용히 앉아 있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평생 찾아 헤맸던 평온함이었습니다. 슈조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자는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다. 고통의 부재를 추구한다. 여러분도 이제 행복을 찾으려 애쓰지 마세요. 대신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세요. 기대를 낮추고, 욕심을 줄이고, 집착을 놓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평온이 찾아옵니다. 세 줄 요약.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는 존재이며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평온의 시작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고 혼자 있을 줄 알며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노년은 욕망으로부터 해방되는 시기이며 작은 것에 감사하고 현재에 집중할 때 가장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평온하신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배운 것들 중 딱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10초만 멈춰보거나 혼자 있는 시간을 30분 만들어 보거나 작은 것에 감사해 보거나 딱 하나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슈조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는 한순간에 오지 않는다. 하지만 작은 깨달음들이 쌓이면 언젠가 평온에 도달한다. 여러분 모두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